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법적인 형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분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사범에 대해서 법적 형량이 굉장히 약한 축에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건에 대해서는 폰지 사기와 더불어 형량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포럼에서 또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제 전세 사기를 폰지 사기로 볼 수 있겠냐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개념이랄까요? 이게 왜 폰지라는 이름이 나왔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1920년대에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이제 저질러서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도 1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50만 원의 투자를 계속 주면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사실은 그게 산술적으로는 계속 50만 원수가 마이너스 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50만 원 수익이 생겼으니까 믿고 순차적으로 사기를 쳐가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려막기식 사기를 이제 폰지 사기라고 이제 그때 처음 그 개념이 나온 건데, 이게 뭐 정확히는 이 전세 사기에 들어막기는 뭐 그건 이제 그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저희가 유형을 그때 전세 사기 유형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금액도 크고 연루되는 이런 가해자들도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동시 진행형 전세 사기인데, 기본적인 이제 그 동시 진행형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이제 범행 설계를 건축주, 공인 중개사, 분양 대행업자, 이제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 역할하는 임대인이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제대로 없는 이런 다세대나 뭐 다가구 주택을 두고 여러 명의 투자자들을 순차적으로 속여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는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가라는 신축주택이 있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아니면 이제 공인 중개사가 1억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하면서 A라는 임차인한테 5천만 원의 전세를 줄 테니까 싸게 주는 거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라는 주택에 또 1억짜리인데 B라는 그 세입자에게 5천만 원 주고 들어와라.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시세가 없는 1억에 전혀 못 미치는 주택에다가 그 시세를 임의로 형성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전세기간 만료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세입자들이 5명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씩 5번을 줬으니까 2억 5천만 원인데 실제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낙찰이 돼서 그 가담한 뭐 건축주부터 해서 분양 대행업자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니까 이제 돌려막기식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투자 사기고 폰지 사기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기, 그다음에 범죄 단체, 조직 범죄, 그다음에 폰지 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폰지 사기를 지금 법원에서도 쓰고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요. 폰지라는 뭐 표현은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투자금 사기에 되게 좀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입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유사수신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요즘은 뭐 암호화폐다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코인 그쪽에 그 사건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1,000만 원 투자하면은 월 100만 원씩 무조건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그냥 일종의 다단계식으로 계속 늘려가다가 나중에 그냥 속된 말로 날라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순간적으로 붕 뜨는 거죠, 피해자들은. 그래서 그런 사례는 되게 아직도 이제 판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표현이 이제 폰지라는 표현이 조금 뭐 특이한 거지 충분히 전세 사기에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한 500억 불 정도의 폰지 사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큰 거였고, 왜냐면 그 사람이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 돈으로 자선 행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 폰지 사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믿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게 사실 거대한 사기극인데 엄청나게 그 금액도 크고 관련돼서 이제 사기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기죄의 이제 형량 또는 형벌의 어떤 그 적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해외랑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만큼
사실 우리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기죄는 일단 형법상으로는 최고 10년이고 이제 이득액이 5억이 초과되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제 특별법에서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특경가법이죠. 예, 거기서 50억이 넘을 이익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할 수 있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판단을 낼 때 이제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표라는 거를 참고를 해서 뭐 이제 법관의 뭐 정량으로 감경도 하고 법률상 가중 감경 절차도 거쳐서 형벌을 내리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대형은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조금 관대한 나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아직까지 이제 기본 전제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강력범죄 아까 말씀드린 흉악범죄에서 뭐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존속 가족 간의 그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아니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죠.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이런 경제범죄에서는 상당히 좀 관대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을 잃었다. 뭐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 그냥 민사적인 약간 그런 피해다. 그래서 다른 재산범죄도 이제 그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도 20년이 지나면 이게 가석방이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모범수라고 이렇게 이제 복역생활 중에 이렇게 그 뭐 그런 점수 매기는 게 있어서 등급을 높게 받고 뭐 반성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석방을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좀 관대하게 많이 해주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해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미국은 사기 경우에 이제 그 형벌 자체가 모든 범죄를 계속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1년짜리 범죄 있고 10년짜리 범죄 있고 100년짜리 범죄 있으면은 111년을 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제 뭐 경합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리적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유기징역은 뭐 몇 년까지, 그다음은 무기징역. 그런데 미국은 무조건 적산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뭐 예, 언론 같은 거 거죠? 보시면 뭐 몇백 년형을 이렇게 우습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기만 해도 사기죄만 해도 누적이 되면은 제가 이제 리서치한 바로는 360년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가석방에 되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엄격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이 힘들다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미국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제 형사 실무를 하신 변호사분들한테 조금 들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미국은 일단은 그 형벌을 내려줬으면 그거는 집행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금융위기 때 그 폰지 사기는 피해액이 81조 원이 엄청나죠. 근데 150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년 좀 살고 있고요. 이거 예전에 한번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조28 사건이라고 불리는 IDS 홀딩스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 뭐 실명 이미 다 언론에 공개된 거니까 개인정보사 문제는 없는데 그분께서는 1조 원의 유사수신 사기를 했는데 선고를 15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게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균형이 너무 안 맞죠. 1조 원이라는 거면 뭐 일반인들은 뭐 근데 문제는 15년 선고 형량도 낮고 더 큰 문제는 그거 끝입니다. 이제 피해 회복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아, 피해볼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민사적으로 재판을 뭐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뭐 못 받아내는 거니까요. 이미 그 사람은 이제 15년만 살고 나오면 뭐 신변에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자유의무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딘가 코인을 어딘가 숨겨놓고 그렇죠.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몇 년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법원의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인데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약간 이제 경향이니까요. 근데 너무 이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좀 그 처벌이 관대한 편이지 않나. 특히 전세 사기 이런 사안을 접하면서 예. 단순 경제 범죄로 보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 것들이 사실은 뭐 단순히 전세 사기뿐만 아니고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전세 사기도 일종의 경제 사기인데 우선은 양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관대하지 않는 부분들
페널티가 강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방범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에서도 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정 관련된 노력들, 왜냐면 그 본인 협회의 어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정을 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은 또 행정권자의 어떤 의지도 이 범죄를 조금 더 깊게 파기 위해서, 물리적 한계를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까 이게 또 다 사법권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게 다 같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일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전제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 신고를 하는데 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일부 도에서는 한 50% 정도 받고 서울은 한 8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공인 사기 피해자분이 15,000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2만 명이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정치권, 사법, 입법, 행정권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구구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